브로베스니크, 사르마트, 킨질, 포세이돈, 아방가르드, 페레스베트, 아랴슈니크. 문서에는 이것들이 러시아의 슈퍼 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랴슈니크를 빼고 이 무기들은 차세대 무기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전략 핵탄두를 새로운 방식으로 운반하고 투하할 수 있으며 그 방식은 현재 나토가 대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무기들은 서방 국가들을 위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개입이나 러시아와의 대립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의 사용 증거와 능력 입증이 부족해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효과와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거대한 허세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을까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위협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게 가장 위험한 자만심일까요? 증거를 살펴보면서 알아봅시다. 확실히 잠재적인 나토의 공격을 겁주기 위해 초강력 무기에 대해 허세를 부리는 것은 소련의 표준 작전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그랬죠. 유명한 사례 중 하나로 소련은 1965 연붉은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 정말 거대한 미사일을 끌고 나왔습니다. 소련 라디오 해설자들은 이 미사일들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고 불길하게 경고했죠. 이 새로운 무서운 무기들의 전시는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고 서방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실제로 무기가 없고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을 거의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 KGB 의장 블라디미르 세미추스니는 회고록에서 그 미사일들이 가짜였고 포템킨 마을처럼 꾸며졌으며 실제로는 날아갈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랙터에 의해 끌려가던 모형들은 미사일이 아니라 복제품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속임수가 자주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소련이 미국을 혼란스럽게 해 러시아의 실제 능력을 숨기고 공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주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러시아의 초강력 무기들도 같은 사례일까요? 서방 소식통에 따르면 이 무기들 중 적어도 일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전투에 사용되었거나 공개적으로 시험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무기들에 대해서는 푸틴과 러시아 군 고위 관계자들의 주장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브로베스니크 일명 SSCX 9 스카이폴은 핵 추진과 핵 탑재 순항 미사일로 사실상 사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이 미사일은 낮은 고도로 비행하며 혁신적인 소형 탑재 핵 원자로를 추진력으로 사용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회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 미사일이 지형을 따라 비행하는 특성과 예측 불가능한 탄도 궤적으로 인해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아 요격이 극도로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2025년 10월 블라디미르 푸틴은 노르웨이 감시단이 검증한 새로운 시험 완료를 발표하며 이 무기가 다른 나라 내에 없는 독특한 무기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이전의 사거리가 6200마일을 초과한다고 보고되었으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일부 추정에 따르면 순항 속도가 마하 8배에서 9배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시험에서 이 미사일이 15시간 동안 8700마일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 보도들이 사실이고 미사일을 구동한다고 알려진 소형 원자로가 실제로 그렇게 작동한다면 이 미사일은 적어도 당분간은 서방, 즉 미국이 따라올 수 없는 체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첨단 군사 기술에서 앞선 서방, 특히 미국은 아직 핵 추진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AGM-183A Air Launched Rapid Response Weapon과 극초음속 공격 순항 미사일, Hypersonic Attack Cruise Missile과 같은 장거리 재래식 무장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장거리와 생존성을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브라베스니크와 달리 이 미사일들은 원자력 추진이 아니어서 서방 시스템은 브라베스니크의 성능에 미치지 못합니다. 킨잘, 긴살 또는 KH-47M 아이데거 대가는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로 마하 10의 속도와 비행 중 회피 기동이 가능합니다. 이 미사일은 개조된 미그 31K 전투기에서 발사되며 최대 사거리는 약 1240마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재래식과 핵탄두 모두 탑재 가능하며 재래식 탄두 장착형이 우크라이나에서 널리 사용된 것은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모든 극초음속 특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의심합니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 격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강하게 반박합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는 킨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2023년 말까지 최소 15발이 격추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격추된 미사일 중 하나의 잔해를 제외하면 그 잔해도 킨잘 미사일의 것이라고 100%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1월 우크라이나 나이트 워치 부대는 루나 전자전 시스템으로 최소 21발의 킨잘 미사일을 들판에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푸핑이라고 불리는 기법을 사용해서 말이죠.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는 킨잘 미사일을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유도하는 러시아의 글로나스 위성 유도 시스템, 즉 GPS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해킹해서 좌표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또 다시 피해 없는 곳에 떨어집니다. 아무런 피해 없이 떨어진 킨잘 미사일의 파편이라고 주장되는 몇몇 사진 외에는 이러한 주장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소 한 발의 지르콘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파편이 결정적 증거는 아니지만 실제로 지르콘 미사일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확실히 지르콘 미사일은 킨잘 미사일만큼 자주 사용되지 않았으며 킨잘 미사일조차도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M 지상 발사 미사일과 이란의 샤헤드 136을 모방한 제린 2, 제린 3과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르콘 또는 SAM MI-12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해상 발사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로 마하 9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수상함과 잠수함에서 발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주로 적 해군 전력과 해안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르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북부 숨이 주 같은 내륙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적으로 AGM-183ARW와 HACM은 각각 킨잘과 지르콘에 맞먹는 화력, 배치 방식, 운용 방법과 기능을 가진 서방의 미사일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 두 미국 미사일 체계는 아직 개발 중이며 양상가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킨잘과 지르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생산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서방에는 이 두 미사일과 동등한 성능의 무기가 없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격추에 능하다는 주장은 주로 우크라이나와 서방 당국의 말을 신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미사일이 격추되지 않을 때의 파괴력은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브라베스니크, 킨잘, 지르콘 등 이 세 초강력 무기는 성능 논란과 관계없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엔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무기에 대해서는 그 존재에 대한 증거가 아직까지는 주로 블라디미르 푸틴과 다른 러시아 지도자들의 발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술 도면과 구식 영상뿐입니다. 라켓니 콤플렉스 스트라테기치스키 28 사르마트 SSX 30유로도 알려진 I 미사일은 중량급 액체 연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로 구형 UR-100N UTTX 라켓니 콤플렉스 스트라테기치스키 26 루베즈 같은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이 다탄두 개별유도 재진입체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s를 탑재할 수 있으며 사거리가 1만 1천 마일을 넘고 발사 중량이 208톤이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사르마트는 러시아의 보복 타격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전략 무기 체계의 핵심 요소로 간주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2024년 2월 사르마트 미사일이 처음 대량 생산돼 부대에 인도되었으며 배치 지역에서 시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사진과 국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9 월플레셰츠크 우주기지에서 사르마트 미사일 시험이 실패해 발사가 파괴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시험 결과에 대해 눈에 띄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마트가 러시아의 또 다른 거대 미사일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도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무기들처럼 허풍이 아니라면 소련 시절의 전형적인 허세일지라도 서방에는 직접적인 경쟁자가 없습니다. 조만간 미국의 LGM-35A 센티넬, 이 기존의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대체할 목적으로 배치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사르마트처럼 이 미사일도 장거리 생존 핵 억지력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미사일 방어체계,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 그리고 첨단 기동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사르마트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이 미사일은 러시아에게 서방이 현재로서는 따라올 수 없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사르마트가 실전 배치는 아니더라도 활발히 개발 중임을 보여주는 실패한 시험 발사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활공체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은 2019년 전투 임무에 투입됐고 2021년 러시아 국방부가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4년 연설에서 실전 배치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실제로 시험이 이루어졌다는 독립적인 확인은 없습니다. 러시아 측은 아방가르드를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도 뚫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전략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무기는 핵탄두나 재래식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체로 사르마트나 라켓닉 콤플렉스 스트라테기스키 26 루베스 같은 ICBM에 장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기는 마하 20, 즉 초당량 6마일에 달하는 속도에 도달할 수 있고 비행 중에 날카롭고 예측 불가능한 기동을 수행할 수 있어 요격이 매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주장처럼 아방가르드가 완전히 배치돼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서방이 따라올 수 없는 러시아의 전략적 우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미국도 그리 뒤처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극초음속 무기 연구 개발 노력의 일환인 극초음속 재래식 타격 무기 Hypersonic Conventional Strike Weapon과 첨단 극초음속 무기 Advanced Hypersonic Weapon 모두 개발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무기들이 준비되면 이론적으로 아방가르드가 제공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더 확장된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잉의 오르카 초대형 무인 수중 차량 Extra Large Unmanned Underwater Vehicle 은 러시아의 포세이돈과 서방에서 개발 중인 가장 유사한 무기이지만 같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포세이돈은 스테이터스 6 캐니언으로도 불립니다. 설명대로 작동한다면 이는 상당히 혁명적이고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것은 핵 추진과 핵 무장을 갖춘 무인 수중 차량으로 시속 150마일, 약 241km로 고속 이동하며 최대 1000m 깊이까지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무기가 브라베스니크와 같은 소형 원자로를 사용하며 매우 은밀해 거의 탐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무기는 최대 100메가톤의 열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1650피트, 약 500m 높이의 쓰나미 파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적의 항구나 하구에 은밀하게 이동시켜 무기한 대기하다가 폭발시켜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켜 내륙의 광범위한 지역을 덮고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포세이돈은 최후의 억제 무기로 설계되었으며 프로젝트 0985의 벨고로드와 프로젝트 0985일 하바레스급과 같은 특수 잠수함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몇몇 기술 도면과 시험 영상도 본 적이 있습니다. 포세이돈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은 아직 현장에서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 10월 시험 성공과 곧 대량 배치를 주장했지만요. 보잉이 이미 2023년 말에 첫 번째 오르카를 인도한 만큼 미국은 자체 수중 슈퍼 무기 개발에서 러시아보다 몇 단계 앞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르카는 원자력 추진도 핵탄두 탑재 설계도 아니어서 직접적인 대응 무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포세이돈이 허구가 아닌 현실의 산물이라면 이는 서방이 아직까지는 대응할 수 없는 또 다른 전략적 위협을 의미합니다. 미국도 러시아의 페리스벳 레이저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를 바짝 뒤쫓고 있거나 어쩌면 앞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이란, 여러 나토 회원국 등도 유사한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리스벳은 지상 기반의 트럭에 탑재된 괴너지 레이저 무기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12월 1일 실전 배치가 선언됐고 이미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무기는 적어도 드론, 전자광학 센서,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소형 항공기나 심지어 위성까지 무력화하거나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18년 러시아 국방부에서 공개한 영상에는 최소 2대의 페리스벳 전투 레이저 시스템과 지휘 및 지원 차량을 운용하는 군부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포탑에 장착된 레이저 시스템이 이동하는 모습은 보여지지만 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실제로 작동하는 장면이나 컴퓨터 그래픽 영상은 없어 그 성능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정확한 출력과 운용 매개 변수는 기밀로 남아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미국이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전술 괴너지 레이저, 탁티컬 하이 에너지 레이저, 나 자유전자 레이저, 프리 엘렉트론 레이저, 그리고 괴너지 레이저 이동 시형이 하이 에너지 레이저 모바일 데몬스트레이터와 같은 시스템들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미 알리버크급 구축함에 괴너지 레이저와 통합 광학 눈부심 및 감시 시스템인 헬리오스 셰리옷 시스템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른바 슈퍼 무기 중 이것이 가장 덜 슈퍼합니다. 이 무기는 핵 위협이 없고
미국은 이미 그 능력을 따라잡았거나 능가했거나 거의 근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슈퍼무기 체계는 레이저 플랫폼과 함께 육상, 공중, 해상에서 핵 공격의 새로운 방식을 제공합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아리에 슈니크는 추가로 재래식 탄두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즉, 중간 거리에서 매우 높은 온도로 연소합니다. 유럽 어디에서든 극초음속 속도로 날아가 전술 핵무기에 필적하는 피해를 주지만 방사능은 없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 푸틴과 참모총장 발레리 고라시모프가 브라베스니크와 포세이돈이 성공적으로 시험되었다고 발표했고, 별도로 아리에슈니크가 양산에 들어가 배치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벨라루스의 무기 배치는 러시아가 실제 사용 의도가 있다는 직접적 위협으로 일부 관찰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발표의 진짜 목적이 정치적 술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1월 중순 키이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미 육군 장관 된 드리스콜은 우크라이나 측에 암울한 평가를 전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전장에서 심각한 상황에 처해 곧 러시아군에 패배할 것이라고 이 사안에 정통한 두 소식통이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뉴스에 전했습니다. 또한 드리스콜은 러시아군이 공습의 규모와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무기한 전투를 계속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약한 입장에 처하게 되기보다는 지금 평화 협상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측의 미국 방위 산업이 우크라이나의 인프라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속도로 무기와 방공 시스템을 계속 공급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이 없으면 그것이 원조로 제공되든 유럽인들이 구매하든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거의 틀림없이 빠르게 악화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가스 시설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에너지망이 붕괴됐습니다. 특히 춥고 혹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영웅담과 국기 개항으로 문제를 덮으려 해도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한계에 이른 것은 분명합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여러 매체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북쪽 쿠파얀스크에서 남쪽 훌리아폴리까지 2022 연말부터 난공불락 요새 도시 스베르스크에도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이고 키이우에 대한 국제 지원도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발표의 목적이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조지 바루스는 전쟁연구소를 대표해 이 신문에 푸틴이 최근 이런 무기 체계를 내세우는 것은 인지전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 등 감정을 유발해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인들이 미래에 활용할 지적 선입견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바루스와 다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무기들의 주요 가치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제고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긴장 고조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데 있습니다. 메시지는 만약 서방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결국에는 서방이 감당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진 우리가 핵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국제연합의 지속적 지원이 있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푸틴은 우리가 확전과 핵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원에서 스스로 물러나길 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에서 분명히 물러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를 지원하거나 우크라이나 국가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양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의문스럽기 때문에 국제적 지원이 여전히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키예프 인디펜던트가 인터뷰한 전문가들 중 누구도 우크라이나에서 전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핵 국가이고 러시아의 핵교리를 촉발할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핵정책 프로그램의 선임연구원인 앙킷 판다 같은 일부 전문가들에게는 러시아가 전략 핵무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핵공격할 유인이나 필요성은 거의 없습니다. 푸틴이 이러한 무기들을 부각시키면서 러시아가 덜 강력하지만 치명적으로 파괴적인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위험성은 높아졌습니다. 실제 우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는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현장 상황이 비전략적 또는 전술 핵무기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다 씨는 키이우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전술 핵공격이 결국 전략 핵전쟁으로 확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바로스 씨는 이러한 소위 슈퍼 무기들이 위협의 역할을 하더라도 더 넓은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핵 억지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냉전 이후로 상호 확증 파괴, 즉 MAD라는 교리가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보장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주요 강대국들의 핵 선제 공격을 계속 억제해 왔습니다. 판다 씨는 억지력이 무너지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행동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와 인터뷰한 다른 전문가들 또한 이 무기의 위협을 일축했습니다. 제네베 기반을 둔 핵무기 전문가이자 러시아 핵전력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파벨 포드빅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라베스니크는 일반 순항 미사일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다른 순항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격추될 수 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요격이 가능합니다. 그는 키예프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마음속으로 15시간 비행하면 탐지 시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빅은 기술적으로 독특하지만 군사적 가치는 낮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것을 만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런 시스템의 군사적 효용성이 실제로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연구그룹 해군 분석센터의 드미트리 고렌베르크도 포세이돈의 스텔스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그는 이것도 다른 수중 시스템과 같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용하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점이 바로 이들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정치적으로 크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야심차지만 군사적으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드빅, 고렌버그, 바로스 모두 이 시스템들이 주로 정치적 메시지라고 동의합니다. 이 무기들의 가치는 서방이 우크라이나 지지를 제고하게 압박하고 긴장 고조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옳을까요? 이 초강력 무기들이 소련 미사일 허세의 현대판일 뿐일까요? 실패하고 있는 러시아가 서방의 접근 방식의 신중함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인 것입니다. 혹시 이런 시각들이 위험을 축소하려는 것뿐일까요? 이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와 서방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서방은 현재 대응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무기들과 러시아의 다른 신무기 소식을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그러니 최신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